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를 오늘 소중한 정보를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건강한 정미 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이클 타고 오셨나 봐요, 모자가. 예, 그렇습니다. 네. 하도 많이 뛰었더니 이렇게 막 뒤로 날아갔네요. 이렇게 자빠졌네요. 자, 정미 씨는 본인의 외모 중에서 어디를 가장 신경을 쓰세요? 글쎄요. 눈 화장 신경 쓰시나요? 네, 물론 신경 씁니다. 예, 언제 한 4시간 정도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몸에 대한 신경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분위기 뭐죠, 이거? 사실 정미 씨 저 눈 화장이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눈을 그럼요. 감잖아요. 맞아요. 쌍꺼풀이 전부 다 시꺼매요. 맞아요. 한번 감아주세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은 건지 헷갈려요. 예, 가끔 가다가 왜 저기 개그 프로 보면 이렇게 눈 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붙이거나 이렇게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왜 측은지심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기훈 씨? 그래요. 예. 아니, 신경 많이 쓰신 것 자, 같아요. 바로 이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네. 화장 안 한 여자라서 좋아할 것 같은 분입니다. 네. 매주 여성을 위한 맞춤 책을 소개해 주시는 김성신 출판 평론가 함께 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약간 야쿠자 같은 옷 입고 왔어요. 음팔 들어가 있는 꽃남방 입고 꽃남방. 어떠세요? 화장한 여자. 그게 제가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그 주위에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네. 출판계에는. 근데 화장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화장한 분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러 오시면 좋아하시는 아, 예. 화장하신 분들 보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분은 또 어떠실지 네, 굉장히 이분은 좀 궁금합니다. 하셔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네. 소개해주는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일자리가 아니라 여행들이 여행이죠? 자, 일자리라고 그랬나요? 화장하고 다녀요. 우리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화장한 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좀 죄송했어요. 자연민 아니에요, 자연민. 괜찮아요. 저 화장한 거예요. 네. 더 하겠습니다. 네. 어디 제일 신경 쓰세요? 화장하시나 뭐 이렇게 외모 중에서. 묻지 마세요. 네. 다 신경 써요. 네, 다 신경 씁니다. 다 신경을 쓰지 말고요. 앞으로는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만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순수해서 보기가 좋아요. 그럼요. 침 뱉는 거 빼놓고요. 네. 그리고 또 뱉으시네. 방송 중에. 약간 소화기 스타일이에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표지 40이라고 써 있죠. 네. 제목은 40알이. 마흔알이. 예, 나에게로 떠나는 마음 여행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네. 크리스토프 포레라는 이 프랑스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쓰신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서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중년, 40대 중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마음의 치유의 방법론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전히 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치유와 관련된 책들. 예. 정신과 의사 네. 출신이라고요. 저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그 신경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한 그런 환자들에게 인간다운 그런 존엄한 죽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고요. 또 함께 이 가족들의 애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예. 요즘 진짜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요, 그 평온한 죽음이라고 나가오 카즈히로라는 일본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은 존엄사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좀 적극 법으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 책 읽으면서 되게 제가 너무 헛되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치유나 힐링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내용도 그럼 안에 내용이 존엄사, 죽음 이런 걸 다루고 있나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 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에 대한 어떤 독특한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이 책은 그러니까 40대 중년들이 근데 40은 아주 묘한 나이죠. 왜냐하면 그것만큼 더 살게 된다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 우리의 그 평균 수명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인생의 변곡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높이 던져 올렸을 때 이게 끝에 다다른 정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정점을 지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제는 이제 눈으로 봐야 하는 올라갈 때까지는 반대편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바로 그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그 만나서 상담해 본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그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렇겠네요. 가령 이사벨이라는 한 여성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뭐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요. 또 본인도 이미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취를 이룬 그런 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복의 조건이라는 조건은 모조리 다 갖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40대에 들어서서 이제 굉장한 극심한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 전부터 매일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다. 뭐 그렇다고 우울증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만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 의미를 잃어가면서 서서히 추락하는 기분이 든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투정을 부려라는 대답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그 철부지 아이처럼 보일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씁니다. 저는 정말이지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라고 쓰고 있는데 가령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 40대, 50대 이 중년의 분들이라면 충분히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40대가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해서 정점을 찍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40이 다가오는 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으셨죠? 저요? 두 반 자면 오지 않아요? 누구요? 저요? 아직 좀 많이 남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있는데. 그래요. 자, 이 40알이 아마 이제 지나가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닥치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네네. 그런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물론 이분이 뭐 직접 공자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40대를 지나오면서 저 또한 굉장히 그 고통을 내면적으로 많이 느끼고 겁도 나고 그랬던 것 그러셨어요?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지나면 그 과정들에서 보면 왜 40을 불혹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유혹이 없다가 아니라 그 없어야 한다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마흔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나 봐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까지 급해지잖아요. 이제 내가 젊은이들 같은 그런 에너지나 활력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쯤이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심중에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도 있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나이일 수도 있겠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굉장한 많은 인생의 성찰이라든지 뭐 사색들이 필요한데 이 책의 이 저자도 바로 그러한 지점으로서의 마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뭐 우울증 같은 것이 오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것들이 뭉쳐지다 보면 그 시점에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던 그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건과 내면의 그 고통의 과정을 이 중년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저자는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로 그냥 그저 인식하고 말면 별다른 대안도 없고요. 오히려 40이 돼도 나는 지금 계속해서 정신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좀 마음 먹게 달려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인신론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위기, 뭐 중년의 위기,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몸은 뭐 30대에 정점을 이루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세상을 그 노화돼서 떠날 때까지 계속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성장의 과정에 놓여 있고 그 성장이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변화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위기가 아니라 변화로 인식하라. 바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참 좋네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정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 그래요. 또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40대 행복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던져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40대까지는 일단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또 가족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화살표로 비유를 하자면 세상의 것들을
이 화살표를 거꾸로 다 나를 향해서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왔다라면, 근데 그러한 패턴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또한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 전반기의 과제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아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었죠. 이 과제가 우리를 성장시켰다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성공하라, 이것이 행복의 열쇠다라는 그런 어떤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생 중간 지점쯤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만큼 이제 그 나이 때문에 현명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자신만을 향한 그러한 욕망의 추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흔알이 이 책을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이소은 기자도 이제 곧 마흔이잖아요. 네. 왜 자꾸 침을 뱉으세요? 저를 분출하게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마흔쯤 됐을 때 본인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아직 네. 어디인가 하나쯤은 더 이뻐졌을 거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계속 정신은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잠깐 고민했어요. 잘 늙어서 잘 늙고 싶다, 잘 자라고 싶다, 죽는 순간까지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소은 기자 같은 경우는 보면 끝까지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소녀처럼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네. 자, 이 책의 결말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대, 또 사회의 요구, 또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바로 그 부분에 지쳤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바로 그러한 중년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하 웃으면서 표면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잠시 웃음이 멈춰집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좀 깊이 있게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 굉장한 어떤 위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힐링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순응하기만 했던 그러한 그 삶을 좀 이제는 잊고 마흔이 넘어가면 자신 내면을 좀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실현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권한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마흔 언저리에 있는 우리 주말엘라 분들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사는데 좀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참 느껴지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기분 전환을 하러 떠나봐야죠.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이소연 기자님? 네, 오늘은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네, 인천. 인천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일단 우리 그거부터 맨날 4시간 하던 대로 인천하면 생각나는 거. 인천 연안부두. 연안부두. 네, 서해안 해수욕장. 전 사이다. 뭐요? 왜 인천 앞바다에 인천 사이다? 앞바다에서 코프가 없으면 부끄러워. 네.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셨는데. 역시 사이다. 나이대가 비슷하네요. 나이대가 있는 네, 건가요? 그래요. 오늘의 인천 저희가 말한 것들이 몇 개 나오긴 하나요? 사이다 나오나요? 네, 사이다는 아쉽지만 없고요. 그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역사를 공부하고요. 심포 국제시장으로 넘어가서 맛있는 만여행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천이요, 동해의 관문 부산보다는 약간 좀 너무 가까워서 수도권에서 맞아, 좀 약간 맞아. 냉대받는 여행지라는 느낌 별로 안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계신 것처럼 차이나타운 중심으로 인천의 역사 여행 하시면은 인천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인천하면 차이나타운. 그래요.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맞아요. 역사 이야기를 네. 우리 소은 기자가 해주는 건가요? 네. 가능할까요? 인천에 해주시죠. 네. 그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차이나타운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쵸. 네네네.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인천에 왜 차이나타운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 혹시 가져본 적 없어요? 글쎄 중국 사람들이 배 타고 딱 들어와서 인천에 딱 먼저 제일 가까워서?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요? 뭐 네, 한반도가 3면이잖아요, 바다가. 근데 왜 굳이 또 인천이었을까요? 인천만.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그러면은 해봤네요. 뭐 네. 차이나타운 뭐 중국이나 이쪽에서
명나라에서 배를 타고 동해로 올 수는 없잖아요. 삥 돌아서.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남해로 갈 수도 없잖아요. 한참 돌아서. 제일 가까운 인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지금. 아이, 너무 쉬웠어요. 네. 이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생긴 네. 이야기는요, 한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1876년에 한일 수호 조약이 있었어요. 네, 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한참 세국 정책이라고 해서 막는 거. 네.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뭐다 이런 것들 했는데 그 무너졌어요. 네. 선택의 여지 없이 조선은 근현대화로 진짜 그냥 막 낑겨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선 안에서도 개혁파, 네. 지금이랑 비슷하죠. 수구파. 네. 대립이 심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신식 군대들은 되게 월급을 잘 주고 그랬는데 구식 군대들은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 월급을 봉금이라고 해서 쌀로 네. 줬다고 네, 해요. 네, 네. 이게 밀려 있으니까 1년 넘게 밀렸는데 그러다가 한 달치가 나왔어요. 네. 근데 모래를 섞어준 거예요. 화가 나겠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때 이게 임오군난이에요. 그때 청나라에서 이제 그 SOS를 우리나라에서 SOS를 치니까 청나라 군대들이 들어와요. 그때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군대들과 함께 40여 명의 그 군사적인 그런 물물 교환을 한 상인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차이나타운의 시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을 개항을 한 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 이모군란 때 청나라 지원병들이 인천을 같이 들어왔잖아요. 네. 조선에 발을 뒤졌고 이때 얘네들이 인천 개항과 더불어서 서구 문물이 같이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의 인천 중구 그 차이나타운 있는 곳이 북성동이랑 설림동 쪽이거든요. 네. 저기 외국인들 주거지로 자리를 잡게 돼요. 학교분들 엄청 맞아요, 많이 사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개항하고 더불어서 인천은 근대화 도시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수도랑도 가깝잖아요, 한양이랑. 그러네요. 저희 지금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인천을 여행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메리트였던 거예요. 그 바깥에 서구 문물은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한양이랑도 가까우니까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요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위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인천이. 네, 네. 아, 오늘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신이 나셨어요. 네, 네, 네. 역사까지 쫙 그래요. 다 알아오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는데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이모군란 때 군사들과 함께 들어온 상인들이 인천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시초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아들이. 간단한 얘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까우니까 서해로 들어왔다 중국에서 그러셨잖아요. 일본은 부산은 주로 일본인들을 상대로 했다면은 이 인천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 외의 그 서구 문물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그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도 알았고 네. 이제 유래도 알았으니까 차이나타운 본격적으로 여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갈까요? 네, 차이나타운으로 갑니다. 네. 이제 역사의 기본적인 걸 알고 가시면요. 네. 그 공간을 걸으면서 좀 얘기가 달라져요. 보이는 것도 다르고요. 그렇죠. 여기 왜 천국 조계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청나라인데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되면서요. 화상이라고 아까 화교라고 말씀하셨죠. 네. 화교 상인들이 그 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비단이랑 광목, 농수산품들을 팔았어요. 비단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문이 많이 남았겠죠? 그렇죠. 얘네 부자가 돼요. 너무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최고 노른자이었던 인천의 그 상가 건물, 주거할 집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중국식 건축에 필요한 목수하고 기아공들까지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조선으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청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아예 네. 거기가 거리가 된 거예요. 그 집단 거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차이나타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그럼 그렇군요. 이제 어디부터 이 여행을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요, 차이나타운에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근데 또 저희가 알기로 인천 네.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이게 지금 6.25 한참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6.25 때 사실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인천이 거의 초토화가 됐다라고 들었었어요. 잘 찝어주셨어요. 네, 근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나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정말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6.25 전쟁의 그 포격으로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잔재들을 보면서 이 100년도 전에 이 땅에 청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문화도 엿볼 수가 있죠. 생활상이나.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다면은, 네. 어디를 가야 될지 좀 이제 좀 알려주세요. 가야 이제 좀 제발 알려주세요. 왜냐면
한 주 내내 역사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또 이해해 드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사탐 영역 준비하고 계신 우리 수능 준비하신 어머님들은 이소은 기자님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이러다가 이제 어디 갈까요? 그러면 짜장면 드시면 돼요. 거기서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 우리가 맞아. 또 이소은 기자를 또 인정해줘야 되는 게 그렇죠. 또 역사를 알고 가야 되는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어디부터 갈까요? 인천 중구청에서 개항 놀이길이 쭉 펼쳐져요. 쭉 걸어가시면은 바로 그 청일 조계지가 보이거든요. 그 계단이 나오면 먼저 올라가요. 조계지 계단을 경계로 왼쪽은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 오른쪽은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 이렇게 돼요. 올라가면은 공자상을 뒤 배경으로 해서 인천 바다가 내려다 보여요. 여기서 한번 그 풍경을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가시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응봉상 자락에 만들어진 뭘까요?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자유공원. 네, 메가더 장군이 있는. 퀴즈도 내시는군요. 오늘. 네. 여기 야경이 바로 여기죠. 네. 저 저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까 사이다 저 메가더 말씀하셨는데 장군 동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메가더 장군 동산이고요. 그 사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보는 그 인천 앞바다에 그 밤바다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아마 그 찾으시는 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100년도 전에 왜 이곳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그때 그 외교관들 살던 그런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해가 쉽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저도 되게 이국적이다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진짜 딱 차이나타운 딱 구경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눈에 띄었던 게 엄청 화려하고 엄청 큰 예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중국집이라고. 그래서 그 집에 올라가서 이제 한국 최초의 중국집이라고 해서 가서 짜장면이랑 짬뽕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짜장면 박물관도 있죠. 맞아요. 예.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드셔야죠. 맞아, 먹었어요. 드셔야 네. 되는데 이게 그 풍경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국적이고 양꼬치 냄새가 또 아주 길거리에서도 여름에는 막 칭따오 보이잖아요. 맥주와 함께 즐기는 맞아요. 양꼬치가 네,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공화춘이라고 해서 짜장면을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진 그 음식점은 지금 짜장면 박물관이 됐어요. 그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유명한 다른 음식점들, 뭐 원보라든지 심리향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음식점들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중국 전통 과자인 월병도 있고요. 그리고 공갈빵. 속 비어있는 거. 그죠, 그거. 공갈빵 사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 부분에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뻥 뚫려 있어갖고.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역사 얘기를 많이 준비를 하시냐고 저희가 지금 인천을 실제로 들어볼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렇다면 빨리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신포국제시장 얼른 한번 가보죠. 걸어서 도보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쉬우시면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가시고요. 아니면 먼저 그냥 바로 건너가셔도 여기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화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쪽 신포동까지 들어왔어요. 이쪽에서는 주로 야채를 많이 팔았다고 해요.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그 씨를 심어서 직접 농사를 져서 야채를 팔아서 원래 신포국제시장의 이름은 푸성기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화교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정민 씨가 제일 싫어하는 공갈빵이요. 예, 공갈빵. 네. 예. 바다가 가까웠으니까 어시장도 같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번창하던 때는 신포시장이 없으면 어디서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네네. 저 닭강정, 신포시장의 닭강정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그 닭강정 말고 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아, 공갈빵 있고요. 네. 만두 있고요. 네. 아주 많이 있어요. 중국의 그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왜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먹는 거 말고는 뭐 없어요? 뭐 다 먹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중국 문화니까 뭐 문화적으로 뭐 중국의 유명한 뭐 특산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법한데 맨날 먹는 것만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말씀해 주세요. 많이 온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네.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먹거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네, 그들을 위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인천에 화교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나요? 네. 어떻게 하다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6.25 전쟁 때 타격이 컸고요. 그리고 전쟁 후에는 화폐 개혁하고요.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으로 정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짜장면 그 중국 음식점을 중국인들이 많이 했다면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더 갈 곳이 없어져서 화교 사회는 아무래도 좀 축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천 차이나타운 네네네. 역사, 유래부터 해서 먹거리까지 우리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네. 이 역사 이야기 말고 뭔가 좀 듬성듬성 알아본 것 같은 뭔가 허전한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차피 인천은 가깝기 때문에 그럼요.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셔서 네. 가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타운까지는 가봤는데 또 네네. 신포 국제시장은 못 가봤으니까요. 다음에는 두 군데를 한번 다 같이 그래요, 들렸다 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재밌는 책 그리고 재밌는 여행지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